자, 그러면 9번째 사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문이 굉장히 길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중에 일부가 되겠는데요. 네, 바로 가이드로 넘어가는데, 네. 자, 한번 같이 여러분들 설문 한번 보시죠. 네, 검사는 당초 2005년 8월 16일자 상해점에 관해서 2005년 8월 16일 20시경 포천시 일동면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을 가했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제1심 소송교육 중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2005년 8월 16일 20시경 일동면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말다툼하다가 발로 피해자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좌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으로 범죄 사실을 추가하고 요 내용이 이제 추가된 거죠. 요 다음 내용. 죄명 및 적용법조에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조 1항 1호 등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공판기일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이 경우 1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이 적법한가? 라는 얘기죠. 그럼 이것은 어떤 걸까요?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지켰느냐? 라는 문제가 나오겠죠? 이른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겠느냐? 이 문제 될 것이고 핵심 포인트는 자, 두 번째 사례는 검사는 당초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당 추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고 2는 A정당 재정국장인 바 피고인 1은 A정당이 자신을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한 일과 관련하여 3억 원의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2는 3억 원을 제공받았다는 것이다. 1심 법원은 심리 결과 피고인들이 위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나 피고인 1은 A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일과 관련하여 이자 연 3%의 당체 매입 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2는 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된다고 판단한 뒤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죠. 피고인 1은 2008년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한 일과 관련해서 A정당의 3억 원을 이자는 연 3%, 만기는 대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그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피고인들이 A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냐? 그래서 금품 수수라고 하는 부분을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산상 이익 수수라고 하는 것으로 바꿨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역시 공소장 변경의 요부 문제가 논의될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큰 논점은 이른바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준수했느냐 문제될 것이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의 요부 문제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그래서 1-1에서는 문제점은 바로 그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법원의 허가한 행위가 공소장 변경 한계를 일탈한 것이냐. 이 한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학설들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설 여기 첫 번째 견해죠. 이 견해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다만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규범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사안의 경우를 본다면 이 사안의 경우에는 폭적법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죠? 그 뒤에 그 앞에서 이야기한 거 외에도 그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협박을 하잖아요. 그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와서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추가한 건데, 요거는 처음에 공소사실에 없던 내용이잖아요. 발로 찬 행위 이외에 이거 새로 추가한 내용이니까 이 행위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즉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문제였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거는 범행의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봐도 뭐죠? 기본적 사실관계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려움이 없겠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범행의 장소와 피해자가 동일하고 시간적으로 밀접되어 있으나 상해죄와 폭처법 위반 범죄 행위는 수단, 방법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다를 뿐만 아니라 아까와 좀 다른 거예요. 얼핏 보게 되면 이게 기본적 사용의 동일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해죄와 단순한 상해죄와 폭처법 위반 범죄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이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다르고 죄질도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하지 않다. 그렇게 본다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재밌죠? 아까는 시간이 5년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거는 시간상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이어서 발로 차고 쓰러져 있으니까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협박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 행위는 하나의 범죄 사실로 볼 것 같은데 규범적 요소를 대입해 보니까 그죠? 여기서 규범적 요소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문제 없는데 상해죄와 폭처법 위반죄의 범죄 행위는 수단과 방법 등 범죄 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죄질도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죄질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면은 공소장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면 이거는 위법이다. 즉 공소장 변경의 한계를 넘어선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폭처법 위반죄는 별개의 죄란 얘기예요. 앞부분의 행위는 상해죄가 됐는데 뒷부분의 행위는 폭처법 위반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 경합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실적 경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추가 기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법원은 이 추가 기소한 부분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줬으니 이 공소장 변경을 스스로 취소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취소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규범적 요소라는 거예요. 예, 규범적 요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소장 변경이 과연 필요한 경우냐, 공소장 변경하지 않고도 유죄 판결했거든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 거냐라고 하는 문제는 공소장 변경의 요부, 즉 필요성 문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사실기재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그것이 동일한 구성 요건이 동일하건, 구성 요건이 동일하지 않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릉의 기준이에요. 이릉 우리 그 대법원은 또 학계에도 마찬가지인데 축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든지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예,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죠. 자, 문제 제기를 보시면 잘 나타나게 되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한 범죄 사실은 금품 자체를 수수했다는 사실인데 법원이 인정한 사실은 재산상의 이익이다라고 한 거예요. 재산상의 이익. 자, 그렇게 본다면
어찌 보게 되면은 검사가 이야기한,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니까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금품이라고 하는 것과 제사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대상을 놓고 법적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기지설, 이른바 실질적 불이익설이죠. 자, 그러면 요건 우리가 이미 몇 번 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그 세 번째 축소 사실인데, 네 번째는 사실 변화 없이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우리가 뇌물죄냐 아니면 횡령죄냐, 아니 횡령죄냐 배임죄냐. 횡령죄의 경우에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배임죄의 경우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한 것이 재물이라고 한다면 횡령죄고, 취득한 것이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배임죄가 되는데요. 이때 그 하나의 대상을 누구는 재물로 보고 누구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봤다면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 없이도 가능한 거죠. 자, 판례는 뇌물수수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뇌물약속죄를 인정하는 경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인정하는 경우, 경합범을 포괄일죄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는 경우, 또 그 반대의 경우, 공동정범으로 공소 제기되었지만 피고인이 방조범임을 주장해온 경우에 방조사실을 인정한 경우,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건 하나의 예가 됩니다. 이걸 실제로 다 써줄 수는 없어요. 써주면 그만큼 점수가 좋겠지만 실제 답안에 이걸 다 표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든 무엇이 포인트라고요? 사실 변화 없이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 그때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안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금품 수수의 사실이에요. 예, 즉 재물이란 뜻이죠. 근데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을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실제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용한 법률과 법원이 적용한 법률은 같고, 금품 자체와 금품을 통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차이는 사실의 변화 없이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즉 3억 원이라고 하는 대금이 전달되었다는 사실엔 변화가 없고, 다만 이 대금의 대가성이라는 법적 판단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본다면 이 대금을 통해 저리의 이자율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에도 변함이 없고, 시세와의 차이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발생되었으며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법률적 판단한 것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을 줄 만한 요소는 없다. 자,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이 방어권에 실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도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따라서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절차를 거치 아니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좀씩 감을 잡아 가시겠어요? 예. 자, 공소장 변경 요거 관련된 또 하나의 사례를 보시죠. 예,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의 재량성. 이제 문명이 사실관계가 다른데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그때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요구가 의무냐 재량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실관계 이것도 상당히 긴데요. 자, 한번 볼까요? 검사는 피고인 갑에 대해서 갑이 상습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다세대주택 1층 창문 틈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을소유의 스마트폰 한 대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고, 상습으로 꺼내간다는 것이 참 재밌네요.
예, 한 대인데요. 이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이나 법률, 이른바 특가법 5조의 4 제1항, 형법 329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제1회 공판기일의 피고인 갑은 경찰, 검찰의 수와 같이 지하철 2호선 신림역군의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위 스마트폰을 주웠다. 예. 주웠다고 진술하면서 위 공소 사실을 부인하게 됩니다. 검사는 서울경찰 리가 작성한 피의자 을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 갑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압수했다는 취지가 기재된 압수조서를 증거로 신청하였고, 피고인 갑이 압수조서는 증거 동의하였지만 위 을에 대한 진술조서는 증거라는 데 부동의하자 증인으로 피해자 을을 신청하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을의 피해자 을이니까요, 참고인 진술조서일 것이고,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 능력은 312조 제4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때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되겠고,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되겠고,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특신 상태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자, 을은 당시 창문 여닫는 소리에 여기서 끊겼네요. 예, 잠이 깨어 쫓아나갔지만 범인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 비로소 스마트폰이 없어진 것을 알았으며, 당시 목격한 범인이 피고인 갑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뒷모습만 봤으니까 갑인지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겠죠. 이에 판사는 피고인 갑이 위 스마트폰을 훔쳤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위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다만 피고인 갑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절도냐 점유이탈 횡령이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절도죄와 점유이탈 횡령죄가 있는데 검사는 절도죄로 기소한 건데 법원에서는 이게 점유이탈 횡령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화장실에서 주웠다고 했으니까요. 자, 이러한 설문에서 이 경우 속행된 제3회 공판기일에 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는가를 밝히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의무냐 재량냐의 문제가 되겠고요.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 직전에 예비적으로 점유이탈 횡령의 죄명, 적용법조,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첫 번째, 이 경우 제3회 공판기일에 그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진행되어야 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라. 예. 만약에 이때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그렇다면 제3회 공판기일에 어떤 절차가 진행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 점유이탈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특가법 위반의 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느냐, 즉 절도에 관한 점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설문 1을 본다면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어요. 결국 첫 번째는 앞서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잠깐만요. 예,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과 공소장 변경의 한계인 것인지가 검토돼야 되겠다. 전제 선결 문제로요. 그리고 한계 내이며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 여기서 핵심인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인가가 문제되겠다. 그래서 핵심은 요구가 의무있냐가 문제되겠지만 선결적인 문제로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해 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 변경의 요구 문제인데요. 예. 지금 내용은 뭐냐면은 절도죄에서 점유이탈 횡령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도죄에 대한 방어는
잘 아시겠지만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서 재물을 취득했다는 것이고, 점유이탈명령죄는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주웠다는 것이죠. 사실관계가 다르죠. 그렇게 본다면 다른 사실을, 즉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것을 피고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피고인이 이 점에 대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필요성의 판단 기준은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피고인이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이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부적인 기준을 우리가 봤던 거니까 문제 삼지 마시고, 사안의 경우에는 검사가 기재한 공소사실에는 2013년 1월 18일 장소는 신림동 다세대주택, 수사는 절취. 반면에 갑은 2013년 2월 10일이고 신림역 지하철 내에 화장실 쓰레기 휴지통에서 주웠다는 것이죠. 자, 이를 변경할 경우 갑의 방어 방법은 달라질 것이어서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분명히 이것은 어찌 봐야 될까요? 뭐 예컨대 알리바이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겠느냐, 즉 한계 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느냐, 즉 절도죄와 그 다음에 점유이탈 횡령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냐, 이 부분이 되겠죠. 이때 판단 기준은 기본적 사실 동일설의 입장에서 판단하되 규범적 요소를 고려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사안에서 갑이 의뢰 스마트폰을 소지하게 되었다는 하나의 사실에 기초한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갑이 의뢰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절취냐 아니면 뭐죠? 점유이탈 횡령이냐, 이건 법적 평가의 문제거든요. 따라서 이 양자의 법적 평가는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 갑이 의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거, 그죠? 이거는 같다는 거죠. 앞에 사례에서 나왔던 것처럼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같은데 그 금품 자체를 받은 거냐, 아니면 그 금품을 시세보다 싼 이자로 했기 때문에 그 이자 차익이라고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거냐. 예. 어찌 보게 되면 사실관계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르지만은 기본적인 사실은 같습니다.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 자체는 같지 3억 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갑이 의뢰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기본적 사실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공소 사실의 동일성은 인정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경우다. 문제는 이때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면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요구해야 되느냐, 이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재량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견해 대립이 있지만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요. 우리 판례는 법원의 변경 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즉 공소장 변경 요구는 법원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판시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기본적으로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자 재량입니다. 근데 검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확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을 발동해서 관여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것을 검사의 법원의 의무로까지 단순한 의무로까지 인정하는 것은 좀 무리 있는 해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에서도 그 얘기예요. 의무설은 당사자주의와 저촉되고 예외적 의무설은 기준이 모호하다. 그래서 기준이 모호하다. 아까 기준이 모호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칙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의무는 없는데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공소장 변경을 요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량설이 타당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법원은 재량설의 입장에서 판시하게 돼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결론은 뭐죠? 법원이 공소장 변경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는 없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우리 잠깐 봤습니다만, 만약에 공소장 변경을 할 때, 그죠? 이 공소장 변경의 내용은 예비적 추가 사항이었었죠. 이때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무엇일까, 이 얘기입니다. 예, 당연히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것이고요. 예,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한다는 거, 법원에 제출한다는 거, 또 피고인 수에 상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한다는 거. 예. 자, 이건 문제 안 되겠어요. 자, 뭐라고요? 서면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청구하게 되면, 그러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법원은 이를 허가하거나 기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허가는 법원의 의무예요. 네. 만약에 허가했다면 검사는 공판기일에 허가 신청서에 의해 변경된 공소사실, 죄명, 적용법조를 낭독해 줘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특별한 문제 없어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의 법정 절차가 뭐냐, 이 얘기를 물어본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를 물어봤죠.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특가법 위반점은 어떻게 판단돼야 되겠느냐,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른바 공소장 변경의 효과가 문제되는 건데요. 즉 검사가 공소장 기재를 본의적 기재에 예비적 기재를 첨부했는데 예비적 기재만 유죄로 인정되고 본의적 기재는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 주문과 이유 중에 무죄 사유를 밝혀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예비적 기재, 택일적 기재 부분에서. 그래서 예비적 기재가 인정된다면 이 예비적 기재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 주문에서는 예비적 기재에 대해서 유죄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이유에서 예비적 기재가 유죄인 이유, 또 본의적 기재가 무죄인 이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본의적 기재가 무죄인 이유를 설시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먼저 법원의 심리 판단인데요. 심리의 대상이 뭘까, 이건데, 예, 당연히 공소장에 대한 모든 범죄 사실이 심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예비적 기재는 순서에 부속이 되는 거죠. 검사 기소 순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본의적 공소 사실을 판단하고 나중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예비적 공소 사실을 판단하는 거죠. 따라서 본의적 공소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판단만 했다면 그건 유법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판단 방법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예비적 사항만 인정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이럴 때는 주문에서는 유죄만 선고하면 족하고 나머지 사실 판단은 요하지 않는다. 주문에서는. 그러니까 예비적 기재 유죄, 본의적 기재 무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예비적 기재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만 선고하면 된다, 이거죠. 자, 다만 판결 이후에서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종래 다설은 판결 이후에서도 본의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지만 종래 다설이에요. 예비적 기재의 경우에는 분명히 본의적 기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비로소 예비적 기재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비적 기재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얘기는 본의적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설시해 주는 것이 맞는 거죠. 판결 이후에서 본의적 공소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견해도 있다.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건 문제 안 되죠. 여기서는.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예비적 기재사실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된 경우라고 한다면 주문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만 기재될 것이고 이유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유까지도 기재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이 판결문을 본 검사가 왜 절도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지? 이 부분에 대한 상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죠? 예, 그 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워낙 이 공소장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이건 간단히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공판 전 준비 절차에서 피고인이 하지 아니하였던 주장, 이거를 공판정에서 진술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판 준비 절차를 뒀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공판 준비 절차는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판 준비 절차에서 진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실권이 되죠. 그래서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공판 준비 절차의 의의가 나오죠. 예, 새롭게 도입했는데 결국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서 수소법원이 주도하여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의견을 들어서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예. 자, 여기서 문제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공판 준비 절차가 종결됐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예,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 대목이 되겠는데요. 어떤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실권효가 발생한다. 이는 공판 준비 절차의 실효성을 담보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판 준비 절차를 기껏했는데 공판 준비 절차에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했는데 공판 준비 절차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공판 기일에 와서 이야기한다. 그럼 이 공판 준비 절차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실권효를 인정한다. 즉 공판 준비 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한 때,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판 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외를 뒀어요. 어떤 거라고요?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 즉 새롭게 증거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소송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 또 중대한 과실 없이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걸 우리가 실권효라고 합니다. 자, 법원은 실적 지실 발견을 위해서 이해 구애받지 않은 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다. 예, 이게 직권주의의 가미란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계가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앞서 제한 사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실권효가 인정되지만, 그러나,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점,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 이런 점을 소명하게 되면 새로운 증거를 신청할 수가 있죠? 그 내용이 되겠어요. 즉, 실권효에 관한 규정을 너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공판 준비 절차의 실효성은 지킬 수 있지만, 반대로 실적 지실 발견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자를 적절히 조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앞서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예외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준비 절차를 거쳐 정리된 쟁점과 증거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논의하는 행위는
최대한 억제돼야 되겠다. 이게 원칙이란 얘기예요. 다만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공판준비기일에서 적정인 성명권 행사에서 필요한 증거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죠?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죠? 이른바 성명권을 적절히 법원에서 행사해 줘야 되겠다. 결국 공판 준비기일의 종결로 인해서 실권료가 인정되기 때문에 공판 준비 절차에 회부하였거나 공판 준비 기일을 열지 아니한 채 공판 준비 절차에 회부됐지만 공판 준비 기일을 열지 않았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는 실권료가 인정되지 않겠죠? 적용할 수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그 정도만 하나 더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 이건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내용도 그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요 12번 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니까 한번 잘 정리해 보시죠. 어떤 때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을까요? 원래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정의 개정 요건이거든요. 근데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건 큰 목차만 먼저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가 소송 무능력자의 소송 행위의 대리와 대표다. 소송 무능력자니까 피고인이 무능력자라고 한다면은 법정에 나와도 별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런 점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결국 법정 대리인이나 특별 대리인이 출석하게 되는데 그 경우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피고인이 법인이라고 한다면 법인은 우리가 법인격 하나의 인격을 부여한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인이라고 한다면 출석 없이도 진행할 수 있겠죠? 누가 나오면요. 대표자가 출석하면 족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미사건의 경우에요. 경미사건,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되는 사건, 이럴 때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즉결심판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뭐 경미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있죠. 공소기각이나 면소 판결할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고요. 또 의사 무능력자인 피고인에게 무죄 등을 선고할 경우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정지, 공판 절차의 정지, 갱신과 정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건 정지 사유죠. 피고인에게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이 없거나 피고인이 질병으로 출정할 수 없을 때는 공판 절차를 정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로 인해서 피고 사건에 대해서 무죄나 면소나 형의 면제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하다면 그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퇴정하거나 퇴정 명령을 받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기 330조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그래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이미 퇴정, 재판장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퇴정 명령을 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게 330조거든요. 이때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지난번에 봤던 내용이 됩니다. 세 가지 학설 대립이 있었죠. 방어권 남용설, 그 다음에 공정성설, 또 하나가 있었죠. 적법 절차설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판결하는 것은 가능한데 판결 이외에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증거 동의가 의제되느냐 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증거 동의까지 의제해 주죠. 방어권 남용설의 입장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퇴정의 경우도 있죠. 이건데 증인이나 감정인이 나왔는데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격자입니다. 근데 피고인을 보고서는 말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킬 수가 있죠.
예, 그런 경우입니다. 물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 증인이나 감정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첫째가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우리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촉법이라고 하는 거죠. 2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우리가 송달을 해야 되는데 송달할 수가 없는 거죠. 일반적인 교부 송달이나 우편 송달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예.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1심 절차에서요 6개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사건의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소촉법에 나와 있고 소재불명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확인할 수 없었다. 이거고요. 물론 이건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정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리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면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 검사 및 변호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죠. 예.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많이 내렸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검사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검사가 걸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뭐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항소심과 정식 재판 절차의 특칙이 있어요. 앞에서 봤던 것은 1심 절차에서 나왔던 건데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출석하지 않았다. 2번 출석하지 않았죠? 그러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정재판 절차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판기일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상고심의 경우인데요. 우리가 상고심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변론 능력이 변호인에게만, 즉 변호사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그런 변론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상고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 사례도 그런 주제도 그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14번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사례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15번 사례가 공시송달 사례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15번 사례부터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4번 사례까지 한번 다음 시간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15번 사례, 즉 공시송달 사례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